당초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고3의 등교가 일주일 뒤로 연기됐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1, 2학년생의 등교도 일주일씩 수년됩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학교를 안 가고 확실히 좀 붕 뜨는. 이태원 클럽발 누적 확진자가 94명으로 늘었습니다. 클럽 방문자 3천여 명에 대한 연락이 닿지 않자 서울시는 신분 노출을 최소화한 익명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에게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정의원 전 이사장인 윤미향 시민당 당선인은 부부가 5년 동안 소득세 640여만 원을 납부하고도 자녀를 미국 유학 보낸 것에 대해 남편이 재심으로 받은 무죄 보상금으로 부담했다고 했습니다.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각갓이 체포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각갓은 경찰이 내보인 증거에 6시간 만에 자백했습니다. 50대 경비원이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은 경비원을 위해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의 투기 수요를 누르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규제 지역이 아니어도 새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 때까지 팔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4번의 연기 끝에 결정된 전국 학교의 등교 개학이 또 미뤄졌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틀 뒤 개학 예정이었던 고3 학생들의 등교일은 20일로 연기됐고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도 일주일씩 뒤로 미뤄졌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일주일씩 수년입니다만 사태 확산 여부에 따라서 혼란이 더 장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은혜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또다시 등교일을 일주일씩 수년하기로 결정하면서 고3은 이달 20일, 초등학교 5, 6학년은 가장 마지막인 다음 달 8일에 등교하게 됩니다. 확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감염증의 파급도 광범위한 상황입니다. 원어민 강사 등 상당수 교직원들이 클럽은 아니지만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사실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교직원들에게 자발적인 검사를 권고하고 나머지 교직원들도 희망할 경우 검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태원발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등교일은 또 미뤄질 수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학교를 안 가고 방학 때부터 계속 쉬다 보니까 좀 막 놀러 가는 애들도 많이 생기고 확실히 좀 붕 뜨는 애들이 좀 많아요. 수시를 쓰는 학생들은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중간고사도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등교가 연기되면서 14일 예정이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일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 이전에만 등교하면 대입 일정엔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무엇보다 빠른 진단과 격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보된 클럽 방문자 명단 가운데 절반 이상 3천여 명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 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도 많아서 방역당국이 수사에 준하는 방문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94명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59명이 나왔습니다. 23명은 클럽 등 방문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 2차 감염자입니다.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지만 5,500여 명의 방문자 가운데 3,000명 이상은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방문자들에게 익명검사를 보장하면서 강제적으로 검사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단지 보건소별 번호만 부여할 것이고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특정 클럽에 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검사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하루를 망설이면 우리의 일상 시계는 한 달이 멈출지도 모릅니다.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은 경력 2,000명을 동원해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면담과 CCTV까지 추적해 방문자들을 찾을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13일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이태원 클럽바 감염 사태가 마침 5월이 시작되는 황금 연휴 사이에 일어난 일이어서 가족 간 감염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30대 손자와 식사를 한 80대 할머니가 감염됐고 아들을 통해 감염된 어머니도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30대 남성은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평에 사는 딸에게 손자의 확진 소식을 들은 84살 외할머니 A씨는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외손자는 어버이날 전날인 지난 7일 가족과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외할머니 A씨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할머니의 딸과 사위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할머니가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침방울 같은 비말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중국에서 온 분하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걸린 분이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 내에서 식사했다. 당연히 위험 요인입니다. 경기 부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이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전파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20대 아들이 어제, 어머니는 오늘 확진 판정을 받고 성남시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하사가 군인 70여 명과 밀접 접촉을 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장병 49명이 이태원 인근 유흥시설을 이용했다고 자진 신고하면서 군내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제 뒤에 건물은 이태원 클럽에 갔다 코로나19에 걸린 A하사가 소속된 사이버사령부가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이번 지역사회 감염의 중심지인 이태원까진 차로 5분이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깝습니다. A하사로 인한 국내 추가 확진자는 3명 늘어 모두 5명이 됐습니다. 3명 모두 사이버사 소속 간부로 A하사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하사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71명은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옮겨 격리 중입니다. 군사 대비 태세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도록. 군 당국에 따르면 이태원 유흥시설을 다녀온 뒤 자진 신고한 인원은 49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19일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휘서신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군 기강을 강조했지만 일부 간부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군 숙소 대기 등의 지침 위반으로 2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기강해이를 드러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지난 8일부터 허용한 군 장병의 외출과 휴가는 유지할 계획이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 일부 부대는 다시 외출과 휴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면서 선별진료소도 다시 붐비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주변에 살고 있거나 잠시 다녀온 분들이 감염을 걱정해서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2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레부터는 마스크 없이 지하철을 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인근 선별진료소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오후에도 검사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클럽 출입자와 밀접 접촉한 20, 30대뿐 아니라 인근 주민 등 다양한 사람이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실제로 출입자분들 강남구 선별진료소에도 문진표를 작성하는 검사 신청자들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선별진료소 가운데는 이태원 확진자가 나오기 전보다 방문자가 10배나 증가한 곳도 생겨났습니다. 지난주 그냥 거의 한 40명에서 한 30명 왔는데 지금은 한 10배 정도예요. 서울시는 모레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하철을 타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출퇴근과 등하교 등 혼잡 시간대가 대상인데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은 역산의 자판기나 매점에서 덴탈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연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정확한 예산 집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 기부금의 41%를 피해자 지원에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월급까지 공개하라는 주장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 기자회견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제기했던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받은 기부금 중 18.7%만 피해자 지원에 썼다는 의혹 제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개년도 일반 기분 수입이 22억 1,900여만 원 정도에서 실제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지출된 비용이 9억 1,100여만 원으로 41% 정도 됩니다. 정의연이 공시한 회계 내역 중 일부의 오류가 있음은 인정했습니다. 저희의 이제 활동이 중요한 것만큼 공시가 그렇게 엄밀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윤미향 전 이사장 연봉 등 인건비 공개 요구엔 가혹하다는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어느 NGO가 이렇게 자기의 활동 내역을 낱낱이 보고서처럼 만들어서 공개하고 공시 내역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자평화인권당 측은 어느 단체든 돈의 사용처는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측 지원금을 받으려는 피해 할머니에게 윤미향 당선인이 받지 말라고 했다는 피해 할머니의 자필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는 지원금 수령 여부는 전적으로 할머니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쓴 것이라며 공개한 자필 편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지원금 10억엔을 받아와 할머니들에게 1억 원씩 줄 때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가 전화로 절대 받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대협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막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받지 못하게 이렇게 전화를 다 했다는 거는 반일 운동에 그 할머니들을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 할머니는 또 1995년 일본이 주도해 만든 아시아 여성기금 수령을 놓고 벌어졌던 정대협과의 갈등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로부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금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편지에 적힌 내용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기금 수령 여부는 전적으로 할머니들이 결정하게 했다는 겁니다.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변호사들이 일일이 만나뵙고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전적으로 할머니들이 결정하시게끔 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도 최용상 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을 벗어난 당선인 깎아내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개인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윤 당선인의 딸이 미국 서부의 음악대학원에 유학 중인데 유학 비용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부부가 지난 5년간 납부한 세금이 64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의 연간 소득을 추정해보면 5천만 원 정도일 걸로 보이는데 이걸로 유학 비용 충당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남편이 간첩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받은 보상금으로 유학 비용을 충당했다고 당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윤미향 당선인은 5년간 소득세로 643만 원을 납부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최대 5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최대치 연간 5천만 원은 합산해서 5천만 원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기억연대도 윤 당선인이 정대협 대표로 근무할 당시 급여를 책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여기서 공개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근에 재단이 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조금 넘은 수준인데 야당은 연간 최대 1억 원 안팎인 딸의 미국 음악대학원 유학비를 어떻게 충당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남편의 재심 무죄 판결 등에 따른 보상금 2억 7,900만 원을 학비로 사용했다고 당에 소명했습니다. 딸의 학비는 모두 1억 365만 원 정도였다며 총 3년 중 첫 1년은 장학금을 받았고 나머지 2년간 수업료와 생활비로 6천만 원 정도를 쓰고 월 140만 원의 기숙사비를 냈다고 당에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구체적인 통장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지 장학금 수령 여부 등을 소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여권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듯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입에서 사실관계 파악이라는 말이 나왔고 회계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져야 한다는 다른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주당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 언론에 나온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 당선인의 회계 관련 의혹이 사실일 경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혹여라도 뭔가 크게 개인적인 유용이라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만 시민당 재윤경 대변인은 여러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갖고 윤 당선인 활동 전체를 폄하하고 부정한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외교부 출신인 조태용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외교부의 사전 협의 논란에 대해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숱한 의혹을 할머니의 기억의 왜곡으로 몰아가고 정치 공세로 왜곡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진상조사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윤 당선인의 국회 진출로 불거진 이번 논란은 여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 원구성에 앞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미향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추진할 때 정부 측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합의 당시 일본에서 10억 엔이 들어오는 걸 윤 당선인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할머니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5년 12월 외교부와 윤 당선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 측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오늘 정의기억연대 입장 들어보시죠. 기자회견문을 저희가 이제 이 스크린 내려서 같이 봤고요. 제 기억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전날 윤미향 대표가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장에 그 당시 공유했던 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 28일 그러니까 합의가 발표됐을 당시 기자회견문을 보고서야 정확한 내용을 알았다. 이런 취지의 설명인 거죠? 네. 이상희 정의연 이사는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가 외교부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이 당일 보도를 통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죠. 아직 5년도 안 된 일이니까 외교부 당국자들의 기억도 아직은 선명할 텐데 당시 이 협상에 관여했던 외교부 관계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당시 일본과 협상 라인에 있었던 정부 핵심 인사들은 윤 당선인과 상반된 주장을 펼칩니다. 이 당시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윤 대표가 외교부 담당 실무진과
식사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유선 전화로 하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와 소통했다는 건 윤 당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윤 당선인 측도 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외교부로부터 합의 내용 일부를 일방 통보를 받았고 이는 체결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 밤이었다고 어제 더불어시민당이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엔 이 협상 당일 통보를 받았다고 해 시점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뭐 통보를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좀 기억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윤 당선인이 이 협상 내용에 관여한 것은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런 연장선인지 윤 당선인 측은 외교부 통보엔 불가역적 해결 또는 이 소녀상 설거 같은 민감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한 당시 외교라인 최고위급 관계자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윤 대표에게 합의 내용의 핵심 골자를 모두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윤 대표의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후 이 정대협 반응을 외교부 관계자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쪽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온 활동가들의 노력이 뭐 전체적으로 훼손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좀 불편하더라도 이번에 밝혀야 할 건 꼭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이 체포됐습니다. 이 갓갓은 올 초 텔레그램을 통해서 경찰이 나를 못 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경찰이 내보인 증거 앞에 6시간 만에 자백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엠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을 붙잡은 것은 지난 9일. 경찰은 경기도 안성에 사는 A씨를 소환해 마라톤 조사를 벌였습니다. A씨는 조사 내내 자신이 갓갓이란 사실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갓갓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내밀자 조사 6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A씨가 부인을 했지만 자백 이후에는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4살 남자 대학생인 갓갓은 현재 경북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갓갓에 대한 수사 기록만 5,000페이지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갓갓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갓갓과 구속 기소된 박사방 조주빈과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엠번방과 관련된 핵심 피해자 중 박사방에서 활동한 일명 사마귀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재판이 열렸는데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을 방불케 했습니다. 검찰이 조카 조 씨가 운영한 사모펀드를 두고 투자 아니냐고 하자 이 조 씨가 아니다, 빌린 돈이다 이렇게 맞선 건데요. 오늘 재판의 쟁점을 최민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조모 씨에게 건넨 5억 원은 투자금이라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대화에서 투자란 용어가 수차례 사용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검찰 측은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정 교수에게 매달 860만 원씩 보낸 것은 투자 수익금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자로 보기엔 너무 많은 금액이란 겁니다. 조 씨는 일관되게 대열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등에서 투자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목적성은 대여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돈도 잘 크고 있죠란 메시지는 수익 상황이 아니고 이자가 붙는다는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정 교수가 청문회 관련 사모펀드 서류에 정 교수 동생 이름을 넣은 점을 두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조서 내용에 대한 검찰 측의 확인 질문에 동생 이름이 나오면 안 좋을 것 같다면서 왜 다 적어서 시끄럽게 만드냐고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 동생 이름을 삭제하란 뜻으로 이해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컨설팅 수수료 명목에 돈 약 1억 5천만 원을 정 교수가 아닌 정 교수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50대 경비원이 아파트 입주민과 실랑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은 경비원을 위해서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미는 경비원을 향해 아파트 주민이 다가오더니 실랑이를 벌입니다. 며칠 뒤 같은 주민이 경비원과 함께 초소로 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10일 숨진 경비원 최모 씨의 생전 모습입니다. 유족들은 당시 CCTV 없는 화장실에서 최 씨가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비원 최 씨는 지난달 28일 해당 주민을 고소했지만 조사도 채 받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원통 오고 돈 오고 가족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주민들은 이렇게 최 씨가 근무하던 초소 유리창에 최 씨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메모를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임신을 축하해줬는데 슬프다는 입주민부터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하다는 글을 남긴 꼬마까지 최 씨를 추억하는 글로 가득했습니다. 천사 같은 분이요. 100% 안타까워요. 폭행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주민은 경비원이 고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며 경비원을 고소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평소 장애 아들을 돌봐준 활동 보조인과 함께 벌인 범행이라는 건데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지적장애를 앓던 20살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숨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다리 쪽이나 이쪽에 타박상을 입은 흔적이 이렇게 멍들어 있고.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46살 어머니와 활동 보조인의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활동 보조인은 A씨의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며 1년 넘게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A씨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화장실에 가두거나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던 A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도둑질을 해서 그것 때문에 삼촌이 교육을 시킨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게 맞아서 그런 거는 생각도 못했던. A씨 어머니는 검찰 조사에서 활동 보조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고 활동 보조인은 자신은 가담한 것이 없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친모와 활동 보조인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라면 한 개로 새끼를 버티는 방법을 보여준 1년 전 영상이 인기입니다. 400만 번 넘게 조회될 정도인데요. 이 영상의 주인공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웃지 못할 이 상황이 현실인 취업 준비생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넣고 라면을 끓입니다. 면만 건져 고시원에서 공짜로 주는 김치로 아침을 먹고 점심에는 남겨놓은 라면 국물에 공짜 우동면을 넣어 해결합니다. 저녁에는 다시 그 국물에 밥을 말아 세 끼를 챙깁니다. 처음에 라면에다가 김치랑 밥만 말아 먹으니까 식비가 일주일에 5,000원 나오더라고요. 라면 하나로 세 끼를 해결하는 고시원 청년의 영상. 고단한 청춘들의 일상을 반영했다는 평가에 조회수가 420만을 넘겼습니다. 씁쓸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공부할 때만큼은 좀 기본적인 의식주는 갖추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곳 노량진고시초는 코로나 사태에도 취업 준비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로 분주합니다. 몸 하나 겨우 누일 수 있는 고시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잠을 청하는 취업 준비생들. 코로나 사태로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오히려 지출은 늘었습니다.
스터디 카페라든가 일반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해야 돼서 안 써도 되는 돈들을 쓰게 돼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코로나로 음식점이나 카페에 손님들이 끊기면서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시장 문도 확 좁아졌죠.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인사 담당자의 74%가 코로나19로 채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다고 답했습니다. 불투명해진 미래에 취업준비생들은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일정이 지금도 많이 연기가 됐는데 지금 연기된 일정도 앞으로 이제 또 시험이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불확실하고 취업 한파로 학자금 대출도 갚기 힘들어지면서 빚에 쪼들리는 청년들도 늘어났습니다. 20대 총 대출액이 43조 1,600억 원을 넘어섰고 대출 연체금도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8달까지 딱 계획 잡아서 샀는데 그게 시험이 연기가 되면 돈이 또 필요하니까 경제적으로. 삼시세끼 라면에 고시원 반찬으로 만든 도시락까지 그 누구보다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는 것 고단한 청춘들 아닐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고된 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154만 가구가 1조 3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뜻하지 않은 기부 해프닝도 잇따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상배 기자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첫날 9개 카드사들이 오전 7시부터 일제히 홈페이지와 휴대폰 앱을 통한 카드 포인트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경에는 접속이 몰리면서 한때 일부 카드사의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출근 시간 이후에 이제 사용자 몰리면서 장애는 아니고 이제 일시적으로 좀 지연이 되는 거였고 금방 이제 복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자들은 신청 버튼 대신 기부 버튼을 눌러 뜻하지 않은 기부를 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기부를 했더라도 당일 바로 취소한 경우에는 기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청 첫날 18시 기준으로 154만 가구가 1조 375억 원의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인 14조 3천억 원의 7.25%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경기가 3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4만, 부산과 인천이 9만여 가구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오부제와 같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신청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한 조치입니다. 이후 16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덴탈 마스크 대란 조짐이 엿보입니다. 5월 들어서 날씨가 부쩍 더워지면서 KF94 대신에 KF80이나 덴탈 마스크를 찾는 이들이 많아진 건데요. 저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더니 딱 마스크 대란 초기 때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일회용 덴탈 마스크 진열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이 덴탈 마스크를 찾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KF 마스크보다는 덴탈 마스크 있냐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정부가 일반인들은 KF94 마스크 대신 덴탈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하자 품귀 현상이 심해진 겁니다. 실제로 대형마트들의 덴탈 마스크 판매량은 최근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자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몰에서는 1,300원에 팔리던 덴탈 마스크가 2,800원에 판매되는 등 일주일도 안 돼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청와대 청원에는 여름용 공적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제안까지 올라왔습니다. 소비자들이 덴탈 마스크를 원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공적 마스크의 한 부류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공적 마스크의 일부에 포함시켜야 된다. 2차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의 덴탈 마스크 공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팔아 넘기는 것을 전매라고 하죠. 정부가 이런 투기 수요를 눌러서 실수요자에게 청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아파트는 규제 지역이 아니어도 입주 때까지 팔 수 없게 됩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분양을 마친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이제 막 기초 공사를 끝냈지만 분양권에는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전용 84.9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5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이었지만 지난 3월 6억 원 넘는 가격에 실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8천에서 1억 정도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투기 과열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전매 제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지역 이외에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8월부터 전매 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 지역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조상 계속해서 규제 강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성년자와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이상 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눈치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늦춰달라고 중국이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WHO가 일조한 셈이 되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23일 WHO의 긴급위원회. 우한에선 사망자가 속출하고 한국과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상사태는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Now is not the time. That's a bit too early. The emergency committee members were very divided, almost 50-50. 거브라여수스 사무총장은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WHO는 국경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팬데믹 연기가 중국의 요청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시진핑 주석이 1월 21일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팬데믹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어떤 의도 때문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WHO는 사무총장은 시 주석과 통화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국은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에선 우한 5명, 지린성 3명 등 17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중국은 무증상 감염자 수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들만 해도 800여 명에 달합니다. 21일로 예정된 최대 정치 행사 양회를 앞두고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중국이 또 비상이군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 하는 수행 군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서 대통령 주변 인물 3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이 완전히 뚫린 셈이죠. 재선 가도에 오른 트럼프의 마음은 급해지는데 코로나가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를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 이들 중 34명이 감염됐습니다. 야후뉴스는 11명이 감염된 상태라며 23명이 감염됐다 완치됐고 60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호국은 이들이 어떤 인사와 접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감염 사실이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군인 등을 포함하면 대통령 주변 인물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인사들은 출근하기가 겁납니다.
I'd be safer sitting at home at my house than going into a West Wing that even with all the testing in the world. 감염 우려가 커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경제 재개를 강조합니다. 코로나19 초동 대처에 실패하면서 지지율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참모들을 인용해 올가을 코로나19가 재발해 11월 대선에 타격을 줄 가능성에 대해 초조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정치 전문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이뤄진 20차례의 여론조사 중 18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컴퓨터, 태블릿을 이용해 즐기는 영화와 책, 홈 트레이닝이 인기인데요.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정기권에 가입되는 등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독경제 마케팅을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영화와 책, 심지어 명상법까지. 극장이나 도서관, 체육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어서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늘어나는 구독 서비스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무료 체험으로 광고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유료화로 전환되기도 하고 공짜로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했었고 한 3일 뒤쯤에 결제가 됐다는 문자를 받고 3일 무료 사용을 한 뒤 유료로 전환되는 모바일 앱 구독 서비스에 가입해봤습니다. 유료 결제 시작 이틀 전 미리 알려준다고 돼 있지만 아무 통보도 없이 사흘째부터 돈이 빠져나갑니다. 사전 고지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근데 3일이 되기도 전에 이미 결제가 됐어요. 연락 온 곳은 이메일로 해 신경 쓰지 않으면 알기 힘듭니다. 일단 회원 가입하고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이후 결제 여부는 잘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다는 걸 악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다는 것. 서비스 가입은 클릭 한 번이면 되지만 취소는 3에서 5단계가 걸립니다. 고객센터 연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결제는 계속되고 개발자한테 직접 글도 남겨보고 취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글을 남겨보면 자기가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구독 해지 대행업체까지 성업할 정도입니다. 3월 영화음악 구독 서비스 등 모바일 정보 이용 서비스 피해 건수는 233건으로 소비자원 피해 상담 가운데 가장 증가세가 높았습니다. 이는 2월보다 88% 증가한 수치로 정기결제 해지 관련 피해가 많았습니다. 기간하고 가격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조건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결제 전 문자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문체부 지침이 있지만 분야별 상위 앱 26곳 중 2곳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독 여부, 그다음에 지속 가능 여부들을 좀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결제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독 경제는 소비자에게 편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안이 될 만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천연두와 홍역 등 이 역병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임서인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관리의 초상화입니다. 당시 유행한 두창, 즉 천연두를 앓다 생긴 움푹 파인 흉터가 얼굴에 선명합니다. 당시 묵과에 합격한 18명 가운데 3명의 초상에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예학자 정경세가 죽은 아들을 기리며 쓴 제문은 오장육부를 도려내는 것 같다며 관직에 임명된 아들을 전염병이 도는 한양에 보내야만 했던 아비의 슬픔과 한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상쇠방울과 부채를 든 넉넉한 풍채의 여성이 그려진 민화.
당시 백성들은 이 여성이 두창을 쫓아줄 거라 믿으며 공포를 떨쳐내려 했습니다. 조선시대 전염병은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끔찍한 공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 흉년이 닥쳤을 때도 옛 선조들은 약자를 챙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정조시대 흉년으로 구걸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구호 방법을 규정한 법령집 자율전칙에는 병든 자를 구하는 일 이상으로 굶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겁니다. 고통 분담과 강한 의지로 전염병을 극복한 선조들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일주일 전 개막한 프로야구에서 홈런이 경기당 2개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공인구 반발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홈런이 늘어난 건지 박상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개막 첫 주 27경기에서 쏟아진 홈런 수는 61개. 경기당 2.26개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0.85개, 평균 1개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선수들은 공이 잘 날아간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 급기야 KBO가 검사에 나섰고 지난해와 비교해 공인구의 반발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높은 기온 탓으로 돌리기에는 지난해 5월 경기당 홈런 수가 월별 최하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타자들의 경우 쌀쌀한 3월 개막보다는 따뜻한 5월에 스윙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면 투수들은 개막이 연기되면서 몸 만들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투수들의 적응력보다는 타자들의 적응력이 훨씬 더 민첩하고 빠르다. 실제로 첫 등판에서 부진했던 기아 양현종과 LG 윌슨은 직구 구속이 작년 평균에 비해 최대 시속 4km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꾸준히 실전 감각을 쌓은 타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위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타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지금 될 수 있는. 현장에서는 한 달은 지나야 투수들의 몸 상태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안동호를 가로지르는 이 아름다운 다리의 이름은 월영교입니다. 상판 아래 이리저리 엮은 철골 형태를 옛 신발 미투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400여 년 전 안동 사람 이영태 묘에서 출토된 머리카락 미투리를 형상화한 겁니다. 이영태 부인 원희 엄마는 머리카락을 잘라 삼은 미투리와 함께 애틋한 편지를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래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 임에게 진달래꽃 절여밟고 가시라는 김소월의 시도 따르지 못할 미투리 사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년원에 찾아가 아이들 발 아래 허리를 굽힙니다. 일일이 발을 씻어주고 입을 맞추자 아이들이 감격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종교를 넘어서 세족식은 섬기고 아끼겠다고 다짐하는 공동체 의식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서 세족식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티슈 여기 있어요. 얼마나 여유가 없고 힘드시면 세차하시면 돼요. 지지자들에게는 조국 전 장관이 첫 재판에 타고 온 차가 먼지를 뒤집어 쓴 것이 안타까웠던 듯합니다. 그런데 논객 진중권 씨에게는 그리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차를 갖고도 이러니 실문을 만나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릴 듯이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성경 구절에 빗댄 표현입니다. 반면 어느 조국 지지자는 검찰이 씌운 먼지를 국민이 닦아준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이런 먼지를 씌우면 대검에 오물을 부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정성스러운 세차가 검찰 공격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며 브라질 사법부의 세차 작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검찰과 법원이 6년째 합심해 벌이는 권력형 부패 수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차용 고압 분사기를 쏘듯 작년까지만 159명에게 모두 2,25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외국 언론들은 세차 작전을 주도하는 모로 판사의 집요한 수사력과 사법부 독립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질식 세차와 많이 대조되는 우리 법원 주차장의 어떤 세차를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저만의 감상이었을까요? 5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물티슈 세차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 유입된 황사가 일부 남아있는 데다 추가적인 황사까지 더해져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겠습니다.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텐데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비라도 시원하게 내려서 먼지를 씻어내면 좋겠지만 내일 새벽에 5mm 정도만 찔끔 내리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따라서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 선선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0도, 청주 22도가 되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가 22도,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은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날이 맑아졌다가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1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